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시장이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의 SCO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고, 중국 정승적인 오늘 이 간밤에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장기채 금리는 급등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국채 관련 상품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오늘 간밤에 채권 시장 동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채권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어요. 예. 사실 7월 말에 8월 장세를 보면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서 사실 그 미국의 국채 투자하라는 이런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미국의 국채, 선진국의 국채 그리고 관련된 상품을 좀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그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그 정치적인 불안 문제 때문에 국제금리 문제를 데큘라 이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8월 달 마지막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가장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드 흔드는 문제, 또 고용통계국장 해고시켰던 문제, 그리고 사실 그 뉴욕의 연방 군인들을 투입하는 문제, 시카고에 투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불법 이민을 이렇게 하는 문제, 이런 게 이제 트럼프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인데요. 여기에 또 관세는 뭐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연방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결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 경제를 불안시킨다, 또 국민들을 불안시킨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것을 머런 프리미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결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노동절이라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열렸었던 금과 은 시장으로 이렇게 트럼프와 머런 프리미엄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인데요. 오늘도 금과 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끝나자 장기채 국채 시장이 열리니까 여기에 국채 시장이 트럼프와 프리미엄이 가상금리로 붙으면서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는 장기분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들이 굉장히 힘든 하루가 아니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10월 1일부터는 미국의 새로운 회계 연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이렇게 그때 직전까지 해결해야 되는데요. 2026년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페드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그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임시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디폴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엑세이 때문에 불거되니까. 그래서 장기채 금리의 급등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7월 말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채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고 오늘 삼성 자산운용에서 광고는 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장기채 금리 이렇게 장기대 투자하라는데 당분간은 사실 장기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만 그러느냐? 지금 유럽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영국의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1998년 이후에 사실 30년 넘게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프랑스의 또 하나의 금리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재정 위기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데킬라 위기에 전혀 우려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8월에도 미국 증시가 좋고 기술주가 좋았지 않습니까? 고평가되면 이게 딱 뭔가 좀 아스가 탁 치면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는 트럼프라든가 미 증시가 삶은 개구리 신드림처럼 야금야금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트럼프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이달 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역으로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니까 장기채 투자 위험하다라는 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알겠습니다.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잠시 후에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라는 건 특히 열병식 행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말이 많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현재 위상 그리고 외교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전승절이라는 것은 정치군사적 행위지만 중국의 권력이라든가 또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예. 경제라든가 증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사실 그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 소위 나바로 패러다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셀러번 파라다임에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독수리 대 까마귀 싸움. 그러면 독수리 대 까마귀 싸움은 깍깍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 이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 하면 깍깍 우는 소리가 크게 됩니다. 근데 1기 때는 깍깍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요. 예. 이렇게 2기 때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보면 이 깍깍 소리가 나야 될 게 깍깍 소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이 사실 미국의 이렇게 패권 다툼에서 굉장히 이렇게 경쟁이 심해질 거로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까지 모습 보면 의외다. 시청자분도 의외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한쪽 트럼프 까마귀는 세게 1기부터 더 세게 들었는데 2기 때에는 시진핑 까마귀가 지금 숨죽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죠. 자, 올해 들어서 중국이 이런 예상과 달리 시진핑의 까마귀 그 소리가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패권 다툼에서 미와 패권 다툼에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관세라든가 뭐에서 트럼프의 물결은 거셌는데 시진핑의 물결은 약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세계 각국의 대외 정책의 피봇이 트럼프 쪽으로 몰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패권 다툼으로는 중국과 시진핑이 2차에서 위기감을 나더랐거든요. 그렇지만 이달부터 최소한 그 2달간은 중국 쪽 시진핑에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뭐 전승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4중 전회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4연임 문제가 결정되는 예. 물론 임기는 2027년입니다. 지금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2015년의 증시 폭락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실물 경기 안 좋은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부도 판가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안미 경중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하는 문제를 탈피해야 된다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탈안미 경중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대응할까? 이런 생각도해서 사실 우리 입장도 특히 주목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 경중이라는 거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해왔던 정책들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게 우리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랑 다르게 올해 중국 전승절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외부로부터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교육경제에서는 최고 통선관자가 모두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는 유독이 시진핑이 2012년 취임 이후에는 이런 행사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근데 이번에는 유난히도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유난히도 언론에 비칠 만큼 이렇게 사실 전승절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왜 배경이 뭘까 하는 이 측면이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각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각설을 나돌았다 하는 문제는 시청자분도 잘 아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6월 달인가요? 이렇게 한번 지적해 드린 적이 있고 8월 중순에도 지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회의에 정리되는 게 이 실각설이 정리되는 게 페어 다이어 회의거든요. 이 비공식 회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권력 체계상의 문제가 있을 땐 이 회의를 통해서 비공개로 이것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회의 결과에 바로메타를 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행동이 그 이전서부터는 이렇게 굉장히 얌전하다가 사실 회의가 끝날 무렵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회의 결과가 시진핑의 휘각설을 잠재울 만큼 이게 조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서방의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오늘
잠시 후에 그 전승절이 치르는데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전승절 치르는 이런 모습에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이렇게 베이징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 수세에 몰렸던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사실 만회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보면 그동안 나돌았던 시진핑의 실각설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 끝났죠. 상하이 협력기구, 이건 경제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두 가지 1대1로 개혁이 주춤했는데요. 1대1로 개혁이 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판을 키우느냐 아니면 죽어지느냐. 두 번째는 사실 그 이번 전승절에서는 김정은, 푸틴 대통령, 사회주 국가들이 냉정 정시에 처음으로 참석하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 브릭스가 좀 주춤했었는데요.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결석을 통해서 반 트럼프의 결석 행위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도 굉장히 가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1대1로 기획에 판을 키우고 이렇게 천진선언을 했는데요. 천진선언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트럼프의 반대적 시각에서 트럼프가 국수주의인데 다자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예. 다자주의. 그래서 다자주의를 선언하면서 비단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 반하는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불만 있으면 다 들어와라 하는 입장입니다. 다자체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IMF 체제를, 가드 체제를, WTO를 미국이 비용을 많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판을 엎었던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이게 결속을 다지고 경제 측면에서는 비단 이렇게 시진핑, 친경제 중국 이외에 나머지 국가들, 트럼프 국가들, 어차피 트럼프는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동맹국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국가 다 들어와라 하는 입장은 사실 전승절의 의미가 이렇게 단순히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예전에 미국도 그렇고 다자주의로 가는 나라의 사실 리더가 되려면 그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속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주석의 실각설 돌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네, 사실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다자주의에서 세계에서 사실 이렇게 선도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이익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예. 다른 국가를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자 채널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류가 세계 경제, 세계 무역의 공동 발전을 통해서 인류를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사실 1945년 이후로 약 70년간에 걸쳐서 사실 이렇게 구축해 놓은 자유무역 체제, 시장 경제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뭐냐? 미국의 이익보다는 개인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시진핑이 다자 채널을 주장했다는 것은 향후 패권 다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실각설이 나오도는 상태에서 시진핑의 입장이 상당 부분 변한 게 아닌가. 결국 겸손과 이런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각설은 굉장히 시진핑 입장에서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8월 중순까지 실각설이 나돌았을 때 결국 당 권력은 후진타오한테 넘어갔다. 전석이죠. 그 다음에 원자바이오로 경제 주권도 넘어갔다. 이런 체계가 나왔습니다. 군 권력이 또 하나 있는데요. 군 권력은 장유샤 예. 당석이 가장 수석이죠. 이 부주석을 넘어갔다. 이런 체계가 나올 만큼 시진핑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겹쳤으니까 결국 다자주의 체제에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 좀 겸손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5월 달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국 같은 데에서는 장유샤 세력과 그다음에 시진핑 세력과 권력 다툼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예상이 많이 나왔습니다는 베이더 히어가 끝날 무렵부터 시진핑이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실각설이 고개를 숙이고 이것이 증시에 반영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다른 국가를 흡수하려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가도 흡수하려면 트럼프의 사실 입장에서 확실하게 예. 자 경쟁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려고 거기에 힘을 세력을 가입하고 나머지 사회주 국가들 다른 동맹국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흡수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실각설이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열리는 중국 전회에서 나올 얘기도 어느 정도 미리 짐작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 주석의 사연임이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사실 이번에 전승전을 행해 대대적으로 성대하 치르고 사회주 국가에 이렇게 러시아 세력, 예. 푸틴과 사실 이렇게 결석을 다진다면 시진핑의 사연임 문제를 결정하는 사실 다음 달 사중전회에서 보면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 5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보러 가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계자 지정 없이 후계자 지정 없으면 아시겠습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되는 거죠. 영구 집권 체제가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하나. 예.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연임 확정시키되 후계자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한 번 더 연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렇게 후계자 지정을 통해서 평화로운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시진핑의 실각설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보면 줄어든다. 그러면 실각설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22년 공산당 27대 대회 이후에 대대적인 숙제다금이 있습니다는 다음 달 사중전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어떤 쪽에서도 형성되든 간에 사연이만 형성되면 반 시진핑 세력들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 내 분위기도 굉장히 이런 반 시진핑 계층을 통해서 굉장히 냉각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실각설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이 문제는 이제 8월 달에 한번 시작했어. 예. 그래서 8월 달 주가 상승률 보면 미국과 한국을 제치고 사실 주요 20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성장률이 이렇게 5%를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주가 상승 모습 보면 이러한 상반기 5% 이상 주가가 안 좋은 가운데 이게 통계 조작이냐 하는 우려를 말끔히 이렇게 불식시킬 만큼 헐헐 나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제도 이제 중국 얘기를 이게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시청자들이 불만 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4월 중순에 대형 증권사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한국에서 보면 중국과 관련된 BYD와 관련된 예. 이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또 BYD 관련 ETF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이제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증시 전체 상하이 지수 오르더라도 중국의 BYD 추천받고 BYD 관련된 이렇게 ETF 수익률은 안 좋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는데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4월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중국이 BYD의 가격 할인 문제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해 지수가 BYD를 많이 지지했던 4월 이렇게 중순 대비한다 보면 지금 3,200에서 3,800 그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8월 달에 올랐습니다는 상해 지수는 4월 중순에 보면 3,200에서 3,800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BYD 주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132안 정도인데요. 오늘 아마 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한 112안 정도 이렇게 돼서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이렇게 중국 증시가 8월 위에 헐헐 나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형 증권사 오너, 그다음에 관련된 증권사들이 대부분 추천했던 BYD와 관련 상품의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불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승절 행위가 끝나고 나서 예. 내일 정도에 중국과 관련돼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BYD 문제가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갈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최근 들어 중국 지수 자체는 헐헐 날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투자자들로서는 그러면 중국으로 지금 눈을 돌려야 되느냐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AI 반도체 기업이 캠브리콘이죠. 상승률도 좋은데 이거 국내에서는 지금 직접 투자가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투자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비아디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또 하나 중국 증시 좋은 거 맞는데 경기는 좀 걱정되는 상황 네.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증시가 왜 올랐는가? 예. 경제 실성을 반영한 건가?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의 실각선을 낸 정치 군사적 문제에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예.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친증시 정책이 8월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정책 요인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신행국께서 경제를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를 생각한다면 지금 중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실 중국은 7월 이후서부터 상반기 통계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상반기는 5% 이상 됐는데 7월 이후에는 사실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민간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고정자산인가 대미 투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이고 또 중국은 제조업이 아직도 성장 동력이거든요. 제조업의 활력 지표라는 생산자 물가도 이미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펀더멘털리 경기는 안 좋습니다. 7월 이후서부터. 근데 주가는 정치 군사적의 실각선으로 누그러지면서 그리고 친증시 정책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펀더멘털리 받치는 거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품 얘기가 되니까 2015년에 그때 당시에 비슷한 요일에서 올랐던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겼던 2015년에 이 사건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경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최대 이슈가 돌아오는 거죠. 근데 사실 2015년에는 중국 증시가 폭락할 때 시진핑의 취임 이후에 경제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교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이렇게 경제를 맡고 있는 이렇게 부총리가 굉장히 이렇게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시진핑이 와서 경제는 사실 경제부총리에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의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대로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권력차계상 증시 붕괴가 2015년에 시진핑의 집권에 얼만큼 큰 위험을 되는가를 이렇게 사실 시진핑이 경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런 권력체계상의 2015년 낙인 효과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미 8월서부터 친증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2015년에 같은 증시 붕괴 사건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 보는 것이 사실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지배적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 분석을 이렇게 깊이 보는 곳이 다른 곳에 많지 않아서 시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왜 지금 시 주석이 친증시 정책에 눈을 돌린 겁니까? 네, 모든 거 해봤죠.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모든 거 해봤죠. 국가채무 330%까지 올라갔죠. 지금 상태에서 재정정책 취하면 재정 지출도 하면 국채 발행이거든요. 그러면 국채금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크라우딩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죠. 재정정책 어렵습니다. 국가채무가. 그러면 통화정책 금리 완화 얼마나 했습니까? 금리 완화 아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금리는 전부 1%대입니다. 중국의 국채 금리는 미국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미국이 4%인데요. 지금 1%입니다. 그다음에 돈값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완화해봐. 돈값이 없는데 무슨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3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증시 올려. 그럼 웰스펙트 발생하죠. 그러면 씀씀이 커지니까 경기 회복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증시로 자금 유입해. 그럼 부동산물에 자금이 말라버리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추진하죠. 헝다 사태가 지금 발생한 지 이렇게 사실 7년 됐습니다는 그동안 부동산 부분에 허기에서 사실 자금을 계속해서 공급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7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면 너희들 위기에 확실하게 위기를 보게 주겠다. 자금 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추진해서 구조조정 문제가 가는 거죠.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기득권 문제도 싹 제거되면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극복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제3의 대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관심은 미국의 국채 계속해서 중국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7,500억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이 자금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증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증시 쪽으로 그러면
세컨더리 바운드 머니 이슈에서 제2의 부채의 화폐 발행, 이건 본원통화를 발행시키는 것, 한국은행 창구에서 새 돈이 나오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에 돌아가는 상태에서 신용 팽창되죠. 그러면 신용 창출 기회가 높아지죠. 유동성 증가되죠. 이런 측면이 돼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국제 투자 회수분을 중국 증시로 부추 세력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쪽에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도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 질문 하나밖에 못 드리는데 중국 친증시 정책 우리가 더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간단히 저도 드리겠습니다. 누차의 말씀인 중국의 친증시 정책은 많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눈의 중국의 친증시 정책에 대해서 자, 국채 과세, 부동산 과세, 증시로 자금 유입, 해외 투자 억제, 기투자분 들어와 증시로 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증시 정책이 사회주의 국가냐? 우리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친증시 정책도 못하는 거냐?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코스피 5천 다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약속한 대로 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어제 그 노란봉투법 통과는 시키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완충시키는 모습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친증식 정책과 관련해서 총론과 강론이 맞지 않는, 총론은 5천 간다 하는데 강론은 지금 맞지 않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 실천력이 갑이시니까 이게 필요한 때, 대통령은 필요한 때 등장하는 겁니다. 좀 등장하셔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